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첫 시간에 한 거는 이해 좀 되셨어요? 답을 맞추셨어요? 답은 뭐냐면은 내 신분상 지위 있죠. 국회의원으로서 지위. 이거는 하나의 권리 내지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제명을 하면은 당연히 행정소송 대상이 돼. 이런 게 바로 행정처분이에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다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일반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지방법원, 아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간다? 행정법원으로 간다. 다만 우리가 64조 4항이 헌법에서 그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법원에 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거예요? 예외적으로 헌재로 가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할 이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큰 틀을 갖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조금 더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례가 지금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처분이 행정행위 많이 처분이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인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공법 공부하실 때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얘가 관습법인데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은 이 전체가 처분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전체를 처분으로 보자는 건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물론 확대는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은 뭐다?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우리 관습법의 태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견지하고 있다. 그거 이외의 행위는 다 어디로 간다? 다 헌재로 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 총론에서 보셨던 사실행위 행정계획 행정입법 애들은 원칙은 다 헌소로 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고적격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얘는 판례의 태도는 권리 침해서래요. 권리 침해서. 파란색으로 쓰면 권리 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법률상 이익, 뭐 법률상 권리보장설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상 뭐라고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애들은 하나의 말하자면은 입법론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뭘 택하고 있다? 권리구제설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권리가 아닌 경우까지 넓혀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게 나중에 보면 경업자라든지 경원자라든지 조금 더 볼 건데, 그런 건 예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원칙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협의 소익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면 안 되겠죠. 다만 여기는 판례 11개가 있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암기를 하면 돼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암기를 하는지. 이게 가장 지금까지 한 게 기초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진짜 유의미하게 내가 어떻게 공부 방향을 세워야겠다는 건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 기본 아시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행정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 행정법. 딴 게 아니라 일단 변사기를 사요. 변사기 아니라 다른 사례집을 사셔도 돼요. 뭐 김양기 교수님 책을 사셔도 되고, 뭐 아니면 우리 정성윤 강사 책을 사셔도 되고, 뭐 사도 상관없는데, 행정법은 그렇게 이상한 책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 서로 다 잘 베끼셔가지고 비슷한데, 다만 내가 사례집을 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순서대로 보면 망해요. 순서대로 하면 안 돼요. 처음으로 해야 되는 스텝이 뭐냐면, 특별행정법을 일단 따로 지켜야 돼요. 특별행정법을 보시면 안 되고, 특별행정법이 뭔지는 말씀을 드렸죠. 공물법, 뭐 공무원법, 이런 거, 지자법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건 다음에 보시고 시간 날 때. 지금 단계에서 뭘 하냐면은 유형론을 표시를 해야 돼요. 유형론을 플래그를 붙여야 돼요.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거 제가 이제 유형론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소송의 유형론. 사유형론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 그 논문을 보고,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행정법을 진짜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왜 행정법을 잘하게 됐냐면, 도저히 행정법대로 제가 이제 2010년 10월쯤에 행정법을 시작을 했어요. 2010년 10월쯤, 2009년 10월쯤에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2010년 6월에 사법시험 2차를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까지 한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다른 과목을 한 달 공부를 하고 이제 행정법으로 딱 들어왔는데 미치겠는 게, 하나도 모르겠는 게, 진짜 여러분보다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저를 행정법의 대왕으로 만들어준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사유형론 논문이에요. 제가 행정법이 점수가 두 번째로 높아요. 민법, 행정법, 그 다음에 형법, 이 순서로 쭉 나가는데, 연수원에서는 형법이 제일 높고 민법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결론 다 잘한다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유형론은 뭐냐면은 행정소송 대상을 박정훈 교수님이 쭉 보다 보니까, 행정법원 판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4개가 뭐냐면, 첫째가 방어소송, 두 번째가
요구소송. 세 번째가 제3자 방어소송. 언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제3자 요구소송.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분류의 기준은 뭐냐면 이거는 침익적인 처분인지 아니면 수익적 처분인지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국가의 행위라는 거는 야 너 군대 와, 너 세금 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침익적인 처분이죠. 이런 처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너한테 뭐 최저생계비를 지급을 해줄게 라는 식의 어떤 수익적인 처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에 따라서 방어인지 요구인지를 나눠요.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방어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수익적 처분, 예를 들어 허가라든지 특허를 구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상대방이 안 해준다 이런 거예요.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익 상황이 서로 전혀 다르죠. 하나는 막는 거고 하나는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처분의 상대방인지를 보는 거예요. 처분의 상대방. 그래서 방어소송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방어소송, 처분의 상대방의 방어소송. 너 군대 와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방어소송. 그럼 제3자 방어소송은 뭐냐면은 너 군대 와 라고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한 건 아닌데 그 주변 사람이 피해를 올 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시고, 뭐냐면은 우리 동네 화장장을 설치를 한대요. 어떤 허가를 받았대요. 화장장 설치 허가를. 그럼 주변에 허가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들 있죠. 원래 그 동네 살던 사람들 기분이 나빠요. 이걸 다투고 싶어요. 그러면은 허가의 상대방은 이 사람인데 허가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이거 허가를 다투는 거예요. 왜? 나는 침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3자 방어소송이에요. 정확한 소송의 개념은 뭐냐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방어소송. 방금 예시는 들어드렸어요. 화장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영안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뭔가 기분 나쁜 게 들어온다고 할 때 그때 하는 거고, 제3자 요구소송은 뭐냐면은 나는 처분을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게 경찰권 행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아니면 공장에서 폐수를 막 방류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비만 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행정청에다가 저기 공장 폐수를 좀 방출하는 거 중지를 시켜 주십시오. 중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면 중지 명령의 대상은 누구예요? 저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한테 침익적인 처분이 가해지면 내가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침익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 왜?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거를 제3자 요구소송이래요. 그래서 밑에 애들의 이론적 근거는 뭐냐면 원래 처분이라는 거는 어떤 A에 대한 처분이면 이 A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거 아니야? 왜 나머지 사람이 다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밑에 제3자 시리즈는 B씨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효과가 중복이 된다는, 중복이라다 중첩적이라는 거예요. 중첩적. 이거를 그래서 중복적, 중첩적 줄여서 복효적 행정이라고 해요. 복효적 행정이. 나는 A한테 처분했는데 A를 대상으로 처분했지만 복효적으로 누구한테도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 옆에 있던 B씨한테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3자 방어소송은 어떤 사람에 대한 수익 처분이 나한테 침익 처분이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자 요구소송은 어떤 사람에 대한 침익 처분이 나한테 수익이 될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거 두 개가 같이 나와요. 2, 3유형이 같이 나와요. 4유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얘는 뭘로만 나오냐면 행정개입 청구권이랑 약술 문제로밖에 안 나와요. 객관식밖에 안 나오겠죠. 다시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그럼 소송을 나눴어요. 4개를. 그럼 4개를 갖고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냐면, 이게 왜 도대체 기준은 좋은데 어떤 실익이 있냐, 그럼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되냐, 이거를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법을 볼 때는 무조건 본안 전 요건, 소송 요건하고 본안 요건 나눠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는 소송 요건을 보는 거예요. 대상 적격, 그 다음 원고 적격, 협의 소액.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약간 눈치채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소의 이익은 모두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유형이라고 딱 내가 못을 박으면 걔는 전형적으로 쓰는 틀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문제된 애들이 딱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어소송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 대상 적격 문제 있죠. 대상 적격 처분성 있죠. 처분성은
사유형은 안 나온다 했으니까 시험에 이거는 다 문제돼. 다 문제. 처분성은 1, 2, 3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문제가 하나 출제돼요. 얘는 그냥 다 문제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원고 적격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처분성은 아까 보셨다시피 최협의의 행정행위인지만 가릴 줄 알면 되겠죠.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애매한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실행위 같은 거, 그 다음 행정계획이나 행정입법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푸셨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사실행위였어요. 사실행위. 뭐였냐면은 그거 이름 뭐였지? 그거 저기 세금 제조사는 거 이름 뭐였어요? 세금 제조사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사들이 많이 당하는 건데 세무조사. 세무제조사 통지하는 게 소송 대상이 되냐는 게 시험에 났어. 이게 사실행위거든요. 사실행위. 야 이제 조사한다?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거든요. 소송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를 공부를 해야 되나 도대체 대상적격은 아까 보셨던 우리가 볼 때 VA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얘는 당연한 거예요. 얘는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 VA에 들어간 게 여러분 VA 종류는 다 아시죠? 뭐 이상한 두 문자 외우시네. 뭐 무슨 하허명인가 그래가지고 뭐 하명, 허가, 그 다음에 특허, 대리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행정행위, 최협의 행정행위 파트를 딱 책을 펼치면 처음에 나오는 게 허가고 특허고 하명이고 그 다음 대리라든지 아니면 공증, 확인, 수리, 통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얘들이 다 뭐예요? 얘들이 바로 보셨던 최협의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특허, 허가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얘들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에요. 얘들은 당연하게 소송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시험에 안 나와요. 얘들 한번 찾아보세요. 기출문제 중에 만약에 특허나 허가가 소송 대상이 되냐고 물어본 게 있었는지 보세요. 아, 없어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는 방금 보셨다시피 사실행위, 애매하니까 판례법, 그 다음에 행정계획, 행정입법 이렇게 나와요. 얘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들을 정리를 잘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행정법에서는 이 판례랑 얼마 안 돼요. 이 판례 20개 더 안 돼요. 이 판례 내가 한 20개 정도 판례를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이 처분성 문제 해마다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게 사례 기록 다 나오는데 얘를 그냥 무조건 맞추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그냥 유형을 무시하고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하나 나오고, 원고 적격 단계는 결론부터 말씀드린 1단계 방어소송에서는 원고 적격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인류형이다 이런 원고 적격 문제 아예 안 나와요. 왜? 왜냐면은 우리가 요즘 확립된 이론이 뭐냐면 아까 권리침해 설이라고 했죠. 판례 태도는. 근데 그 권리라는 걸 요즘 넓게 보거든요.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 뭐가 된다? 무조건 행정소송 대상이 돼요. 이거 원고 적격을 가져요. 기본권을 침해하면. 근데 잘 보시면은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 항상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나는 항상 언제나 일반적 행동 자유를 무조건 침해당하죠. 처분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헌법 10조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 행동 자유고 독일에서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독일식이에요.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무상 전혀 예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요. 인류형이 나왔을 때 뭐다? 원고 적격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례집을 봤을 때 잘 보시면 유형별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책을 자기가 썼는지 백현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원고 적격 검토했다, 어떤 때는 검토 안 하거든요. 인류형은 검토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소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위법한 철거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건물 이미 철거를 했다. 뭐가 돼? 이게 없죠. 소위. 그 다음 내가 복학을 하고 싶은데 난 이미 대학을 진학을 했다.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다투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되거든요.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판례 11개가 있어요. 얘를 암기를 해주는데 인류형에서만 나와요. 나머지 유형이 안 나와요. 이 시험에. 그래서 소의 이익은 정말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가중적 제재 처분에 대해서 걔가 소의 이익이냐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막 세부적인 거 외우지 마시고 소의 이익은 언제 문제가 된다? 인류형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걸 정확히 인식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시험 행정법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도대체 여기서 쟁점이 뭔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유형만 딱 보는 순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에 가셔서 해야 되는 게 여기 좀 이따 보고, 그러니까 방어소송이라는 거 내가 이거를 징표를 찾는 게 중요해요. 공부할 때는. 왜 얘가 실익적 소송인가를 징표를 잘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사실행위, 행정계획, 행정입법 중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의 이익 11개를 외워주면 인류형 끝나요.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요구소송. 요구소송 단계에서도 똑같이 VA 똑같이 문제가 되는데 원고 적격의 문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를 세울 수가 있겠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 바로 원고 적격을 받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요구소송 원고 적격에 헌법상 기본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법 34조 1항에 보시면은 최소한의 물질적 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데 걔가 잘 보시면 일반적인 채범은 뭐라고 했어요? 효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얘가 진짜 기본권은 맞는가? 최소한의 기본권인가? 얘가 추상적 권리인지 구체적 권리인지 아니면 입법 프로그램에 불과한지 말이 되게 많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뭐다? 기본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원고 적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뭘로 간다? 우리 판례 여기서 관습법이 뭐예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습법이죠. 관습법. 판례의 관습법. 우리가 봤을 때 너는 권리를 침해를 당해야 되는데 헌법상 기본권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로 따질까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있는 사람만 뭘 할 수 있다. 요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판례가 몇 개 있냐면 8개 정도 있어요. 8개. 크게 보면 9개인데 한 8개. 얘만 정확히 외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재임용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갔죠. 그다음에 대학 교수가 재임용을 요구했는데 떨어졌다. 갔죠.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애들을 이 맥락에서 외우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 뭐냐면은 이 원래 원고 적격의 문제인데 판례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도 원고 적격이 없다고 안 하고 대상 적격이 없다, 처분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례의 결론은 뭔가 지금 논리가 약간 어긋났는데 그러니까 박종 교수님이 이거 약간 판례가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판례상 우리가 이유형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될 때는 뭐라고 결론을 맺는다? 판례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결론 맺는 점을 주의를 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처분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형에서 우리가 나눌 때는 판례 두 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크게. 제일 먼저 뭘 나눠봐야 되냐면 진짜 처분성에 대한 문제인지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인지 확실히 나눠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얘는 핵심적인 징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구소송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얘가 바로 거부, 그 다음에 거절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요구소송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딱 읽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거부가 있냐 거절이 있냐 먼저 봐야 돼요. 얘랑 똑같이 볼 수 있게 볼까요? 부작이에요. 부작이. 얘가 나오면 다 뭘로 간다? 신청권의 문제로 간다. 그 다음에 협의소익은 아까 안 나온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이유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뭐예요? 소송 대상이 되냐라는 문제랑 그 다음에 신청권이 있냐 문제 두 개만 나오면 되죠. 이 판례만 정확히 외워주시면 돼요. 세 번째 시험에서 세 번째 제3자 방어소송에서 나오는 거는 이 처분성은 당연히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여기 학설이에요. 학설. 원고 적격에 대한 학설 대립 있죠. 법률상 저 이의구제설이라든지 적법성 보장설이라든지 권리침해설 있죠. 그걸 여기다 써주는데 얘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3개밖에 안 나요. 유형이. 판례가 있는 게 3개밖에 없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경업자 경원자 소송 이거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소송이라고 해서 이인소송이라는 게 나와요. 사드를 성주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300km 이내는 환경영향평가구역 지정된데 그 밖에 있는 사람 소송이 될까?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조건 될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드 배치라는 건 사드를 배치하고 싶은 업체한테 허가를 주겠지 않나요? 국가의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상 그 행위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처분을 하진 않잖아요. 수인하라 이런 처분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에 경업자, 경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옆에 또 목욕탕 허가가 나면 기분이 나쁘겠죠. 이미 슈퍼라고 했는데 또 슈퍼가 생긴 기분이 나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수익적인 처분을 받은 옆집 사는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판례가 3가지가 명확하게 판시가 됐어요. 경업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고 있냐 원고적으로 인정되는 게 처분의 근거 법률의 해석상 과당 경쟁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런 식의 핵심 문구가 있거든요. 걔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겁나게 쉬워져요. 이거 삼유형 소송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딱 얘만 쓰면 사실상 끝이에요. 그래서 얘 10점, 얘 15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를 보시면. 그다음 협의소익 안 나오고. 그다음 사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삼유형도 어렵지 않죠. 이게서 이건 판례가 딱 있으니까. 이것도 그다음 사유형은 왜 시험에 안 나오냐면 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제3자에 대해서 신청권을 주는 법규상 예시가 없어요. 우리 실정법상. 단행법이 한 8,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1개,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뭘로 나오냐면은 행정개입 청구권이랑 객관식으로 나와요. 객관식으로. 국가가 사인에 대해서 침입적인 개입을 할 때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가 있을 때만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행정개입 청구권인데 이건 뭘로 나온다?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형론을 하고 나니까 내가 그 행정법 총론에서 봤던 이론들을 어디서 뭘 써서 내가 이거 답안을 채울지가 이제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안 되는 거 다 지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시험 안 나오고, 사용 아예 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유형론을 딱 분리를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쟁점이 딱 이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얘를 그러니까 뭐를 외우면 되겠구나랑 얘는 어디서 써먹으면 되겠구나 나오죠. 그렇게 해보니까 몇 개 외우면 돼? 하나, 둘, 셋, 네 개만 외우면 되죠. 행정법 끝. 진짜 끝이에요. 이제 끝. 없어요. 물론 이제 본안 문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집을 보셔서 혼자까지 할 수 있는 수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뭐라냐면 유형론은 플래그를 하는데 책을 딱 보시면 왜 이렇게 옆면으로 눕히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같은 색깔로 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같은 저 위치에다 하는데 1유형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요. 2유형은 또 여기다 포스트잇 또 이렇게 붙여요. 3유형은 또 대충 붙이고 4유형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1유형끼리 제일 먼저 공부하고 2유형끼리 공부하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횡적으로 처음부터 절대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거 비법이에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행정법. 진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하고 나면 뭐가 남냐면 아까 보셨던 본안의 짜잘한 문제도 나중에 본안끼리 한번 보면 되거든요. 1, 2, 3, 4까지 다 했으면 뭐냐면 5번째가 본안인데 본안 문제는 이유형의 부관을 제외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다 뭘로 가냐 비례원칙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보면 되게 신기하게 모든 게 비례원칙이라는 것도 내가 알게 돼요. 이렇게 횡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그 다음 나머지 6번이 뭐다? 6번이 특별행정법이에요. 특히 이렇게 정리하면 행정법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모 치기 전까지 각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자기가 구한 사례집을 이렇게 유형론 펼쳐가지고 하루에 한 2-3개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이틀 안에는 한 유형은 전체적으로 내가 빨리 스킵은 돼야 돼요. 감이 생겨야 내가 이게 점점 더 파고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느릿느릿하게 하나를 막 정독하지 마시고 빠르게 하나 보고 한 번 더 보고 다음에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유형론을 내가 마스터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행정법 끝나요 진짜.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행정법 너무 쉬워졌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해주시고 그다음 본안 요건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됐죠? 행정소송의 사유형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까지 말씀드리기 뭐냐 행심 행소예요. 행심 행소고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은 이렇게 적법 요건에 대해서 묻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본안에 대해서 묻는 게 나오고 특수행정법도 나오겠죠. 하나 더 나와요. 행정소송 뭐가 나오냐면 헌법이랑 행정법 똑같이 공통인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구제수단이 뭔지를 물어봐요. 이거 민법 때도 민사법 때도 했죠.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무조건 뭐라고 써야 된댔어요? 망라적으로 써야 된댔죠. 무조건 많이 써야 된댔죠. 여기는 근데 틀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돈인지 돈이 아닌지를 일단 먼저 나눠요. 일단 돈이 아닌 거는 행심이랑 행소밖에 없어요. 행심, 행소. 돈은 아까 봤다시피 위법하면 국배 아니면 저기 돈 적법할 때 받는 거 손실보상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3개를 쓰면 끝나요. 이 사안에서 너가 A는 어떤 구제수단을 갖는가 물어보면 행심, 행소, 국배 또는 손실보상.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선 이제 하다 보면 공부가 생기는 게 내가 미친듯이 행소밖에 공부 안 해. 행심 필요 없어요. 행심 시험에 안 나오니까. 행소를 공부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얘 기판력이 혹시 국배에 미치는가 문제가 나와요. 소송이 다니까 미치면 안 되겠죠. 안 미친다가 판례 태도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유형론을 공부를 하시면. 그다음 국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적극적인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이밖에 안 나요. 시험에. 이걸 뭐 예를 들어 도로에 지금 막 토사가 막 붕괴돼서 떨어져 있다 비가 와가지고 이런 거 안 치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다 교통사고 당했다. 국가는 무슨 책임을 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보시면 이게 유형론에 맞춰서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건 2번째 유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구 쉬워달라 이렇게. 아니면 아까 봤던 사유형 있죠. 이유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요구 소송 단계에서 국가배상법이 나와요. 위법 판가로 물어봤을 땐 이유형, 사유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인류형에서 나왔을 때는 인류형에서 이미 이겼다. 근데 국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기판력에 미치는가 이런 거다. 안 미친다고 당연히 되겠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반적 구제 수단과 적법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본안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본안 요건 단계는 잠시만 죄송합니다. 챙겨야 되는 게 있어요. 본안 요건 단계는 행정소송 위법성만 판단한다 그랬죠. 위법성만. 이 위법성만 판단을 하는데 이 위법성은 잘 보시면은 이 위자가 걸릴 위자거든요. 어디에 저촉되다 걸리다예요. 걸릴. 법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에요. 성질. 어느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또 똑같이 다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행정법 총론의 개념들.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왕따시켰던 행정법의 법원 기억나시죠? 걔를 이때 써먹는 거예요. 행정법의 법원은 이 법 단계를 판단할 때 쓰는 게 이게 행정법 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국가 행위가 위법한지를 따질 때는 행정법 법원을 갖고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비례원칙, 헌법상 원칙의 법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도 당연히 법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법규 명령 얘도 되거든요. 행정규칙은 안 돼요. 이게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왜 내부적인 건 얘는 안 되지? 얘도 위법한 거 아닌가? 잘 보시면 아까 이것도 1단계 공법의 사고가 깃들어 있어요. 아까 1단계 공법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 국가랑 사회를 두 개로 나눠서 국가의 영역을 뚫고 사회 영역까지 침투하는 데만 시비 걸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법규 명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죠. 행정규칙은 국가 내부의 영역이에요. 국가 내부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뭐다? 시비를 걸 수도 없고 시비를 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라 한다? 위 법의 문제에서는 뭘 빼야 된다? 행정규칙을 빼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이 사이에 있는 애를 내겠죠. 법규 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헷갈리게 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형식의 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본안 판단 단계의 첫 번째가 이걸 물어봐요. 여기서는 어떤 행정규칙이 있는데 얘가 얘 성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위자는 걸리다는 거죠. 걸리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뭘 갖고 판단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행정부 총론에서 기속행위랑 재량이에요. 기속과 재량. 기속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이거는 위법한지 안 한지 눈알만 있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재량이 나온다. 재량은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법상. 그래서 얘는 판단 기준 어디서 헌법에서 가져와가지고 일탈했는지 남용했는지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일탈 남용의 기준이 결국 비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 이 위법성 문제에서 위법하냐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비례원칙으로 따져줄 때는 100% 재량행위 물어보는데 얘가 재량행위인지를 따로 물어볼 점수 배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물어보냐면 어떤 문제 아까 적법성 요건 단계 있죠. 적법성 단계에서 대상적격 기억나세요? 대상적격이 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처분성이 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뭐라 물어볼까요? 얘가 처분성이 있고 대상적격이 있는지 문제랑 얘가 재량행위인지를 같이 물어봐요. 이거를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를 이 행위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행위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목차가 두 개가 나와요. 반드시 처분성이 있다 없다. 그 다음 재량행위다 아니다. 답은 뭘까요? 처분성이 있고 재량행위가 있다. 무조건. 이거 왜 해준다? 재량행위는 왜 여기 법적 성질에서 왜 따진다? 왜? 본안 심사의 지금처럼 강도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걸린지 강도를 결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 뭐다? 재량행위다. 왜? 재량행위로 해야만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에 그 재량행위가 위법한지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근데 헌법에 찾아보니까 재량행위 비례원칙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하면 위법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례원칙 문제를 풀기로 한다 해서 헌법 문제와 똑같이 풀잖아요. 그죠? 이런 사고를 거쳐서 비례원칙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적법성 단계에서 대상적격이 있냐 처분성 있냐를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적 성질이 뭐냐 물어볼 때 반드시 목차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정도의 문제가 뭘까요? 어떤 이가 위법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은 이 정도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중대명백설이에요. 중대명백설. 중대명백하면 무효이고 아니면 취소이다는데 답은 뭐예요? 다 취소예요.
중대 명백한 건 없어요. 중대 명백한 경우가 되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 무효가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진짜 핫한 애들 이게 보면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거나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뭐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무효예요. 그 다음에 성주시 사드 있죠. 사드 이런 거 나오면 또 무효예요. 절차적 위법인데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법 이데올로기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계속 명심을 해줘야 돼요. 이게 논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래 이론적으로 순이론적으로 무효가 되는 애가 뭐냐면 얘가 이제 핫한 거고 두 번째가 무효된 거 두 개인데 두 번째가 주체 위법이에요. 주체 위법. 행정청이 아닌데 행정처분했다. 시장 아들이 행정처분을 해줬다. 뭐 이런 무효겠죠. 이게 순이론적인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효인 경우 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외우시면 된다? 주체 위법 외울 필요 없죠. 이건 바보가 이상 아니까. 이 이데올로기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싸든지 반일인지 왜 무효로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그냥 핫하니까. 나머진 다 답이 뭐다? 99%가 취소예요. 취소.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 이럴 때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위법성은 이런 식으로 끝나고 이게 인류형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유형에서는 구간의 문제가 나오는데 구간은 아까 보셨다시피 대상격격 자체가 이유형은 구간을 혹시 쟁송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봐요. 구간의 일부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가? 답은 뭐예요? 부담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다거든요. 답은. 근데 이것도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쉽게 외워져 이제 되게 구간은 이제 부담만 된다는 거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쟁송 가능성 말고 일부 취소 가능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부담 일부 취소할 수 있는가? 된다. 언제 부담일 때만. 이것도 되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내가 그냥 구간을 외우는 것과 이게 이유형 문제가 나왔을 때 구간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거기서 쓰기 위해서 외우는 거 완전 달라요. 이게 외우는 상위 위치와 포지션 자체가 다르다고. 내가 왜 외우는지를 알고 외우는 것과 뭐로 외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강의를 안 한다는 해서 여러분 보고 각자 공부하고 외우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전하고 되게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끝이에요. 아까 제가 힌트 같은 거 몇 개 드렸죠. 뭐 이제 인류형이라든지 이유형 중간에 걸친 애들이 뭐냐 구간의 위법성하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 철회 취소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신뢰 보호 원칙으로 해서 비례 원칙으로 다 끝나요. 똑같이 다 해결돼요. 그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솔직히 제가 이것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까 보셨던 그 대상적격 있죠. 이거 4개만 자기가 플래그만 붙일 줄 알면은 행정법 진짜 끝나요. 거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가 반복해서 보는가. 그 다음에 제가 문제도 항상 어떻게 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답부터 보고 문 풀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모르는데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답을 먼저 읽어서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저자가 잘못 쓴 부분들이 막 보여요. 인류형인데 어디서 원고적격 검토했다 안 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저자가 책을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까지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면은 똑같은 틀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똑같이 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행정법 때문에 교재를 나눠드리는데 뭐가 되냐면은 아까 보셨던 4가지 서술 틀을 드려요. 이게 나오면 이렇게 쓰고 구체적인 판례는 뭘로 공부하면 될까요? 그건 객관식으로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객관식이나 주관식 한 번에 다 해결돼요. 이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게 행정법을 가장 빨리 마스터할 수 있는 비결이고 여러분들이 딴 거 없어요. 플래그만 잘 붙이시면 끝이 행정법은. 집에 가셔서 옛날 책도 좋고 새로 사셔도 좋은데 플래그 4단계로 붙이시면 사유형 거의 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유형 3형 무조건 같이 나와요. 왜? 이 사람한테 수익해준 게 유효냐, 절차적 위법이 있냐, 기속력이냐 이 문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혹시 주변 사람들이 그 허가에 참가를 못했는데 얘들도 좀 다투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경업자 소송이다, 경험자 소송이다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위 이까지 물어볼 땐 인류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적격이나 원고적격을 집중적으로 다투고 싶을 때 2, 3형 합쳐서 나와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문제가 흐름이 잡히게 돼요. 여러분들 쓸데없이 막 급부 영역인지 뭐 이게 뭐 공물의 영역인지 그런 거 망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머리 안 내워져요. 그런 김현태 교수님의 옛날 사례집이 그런 방식인데 진짜 어려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책이든 좋으니 플래그만 잘 붙이면 행정법은 끝난다. 이런 기억을 해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헌법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불러주세요.